1965년 11월 베트남 전쟁의 첫 번째 대규모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 전쟁이 베트남과 미국 양국에 남길 깊은 상처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중앙고원의 추폭마시프 산악지대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미군은 울창한 숲과 언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적의 결의와 전술이 더해지면서 미군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쏠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매우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상징하게 된 유명한 헬리콥터 공중 강습과 함께 대규모 포격도 활용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베트남 인민군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싸우게 될 험난한 삼봉구리와 계곡 지형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투입한 강력한 화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상 병력을 활용한 근접 전투를 펼쳤습니다. 훗날 야드랑 전투로 알려지게 된 이 전투는 매우 중요한 충돌이었으며, 곧 미국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전쟁 중 하나가 될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시작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통해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 내내 사용할 전략의 선례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드랑 전투는 애초에 왜 일어났으며,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하는 다큐멘터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군대의 핵심 인물들을 살펴보고 미국 군대와 베트남 인민군이 서로를 압도하기 위해 어떻게 전략을 활용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저희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첫 번째 주요 전투였던 야드랑 전투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워즈 오브 더 월드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일반적으로 1955년 11월에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은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 뿌리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베트남군은 독립된 베트남을 위해 싸웠으며,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처음에 1950년대 미국은 프랑스의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에 개입하게 되었고, 원조와 군사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1954년 프랑스가 철수하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공산주의 북부와 비공산주의 미국이 지원하는 남부로 분단되었습니다. 1956년에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두려워해 이를 저지하려 했고,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도미노 이론을 믿었습니다. 즉, 베트남과 같은 한 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곧 따라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군대 사이에서는 비교적 소규모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남베트남에서 부패와 불안정이 만연해지기 시작하자 미국은 작전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곧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으려면 자신들이 확신했던 대로 베트남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더 큰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 전쟁 후 아이젠하워와 케네디 대통령은 아시아 대규모 전쟁 개입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1961년에 선출된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자신의 운을 시험해볼 의지가 있었습니다. 1965년 여름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사이공 지역 북동쪽에 위치한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 미군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콩은 베트남 인민군의 지원을 받아
남베트남 시골 지역에서 주요 거점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드나드는 도로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원지대는 베트콩이 근거지를 만들고 병력을 집결시켜 남베트남을 남서쪽에서 두 동강 낼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추후이 문 소장이 이끄는 32, 33, 66연대의 베트콩 병력으로 구성된 대규모 부대인 B3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추후이문 장군은 꼰tum과 플레이쿠주에 있는 남베트남군을 목표로 삼을 계획이었으며 플레이쿠는 남베트남 제2군단 사령부가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중앙고원지대는 육상 차량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미군은 새로운 방식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중기동 전술은 헬리콥터와 공중지원, 로켓, 화력, 그리고 포격으로 보강된 수단을 이용해 대대 규모의 병력을 계획된 전투 지역으로 신속하게 투입하고 철수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1965년 7월까지 제1공중기동기병사단, 즉 에어 캐벌리가 남베트남 안케마을의 레드클리프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베트콩 부대에 대한 전면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되면 전투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군의 베트콩 부대 공격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의 중앙 고원 지역 주둔은 B3 전선의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그들은 더 작은 2차 기지인 미 육군 특수부대 플레이 미 캠프를 공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965년 10월에 플레이 미 캠프는 플라이쿠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세워졌으며 그곳에서 북베트남군은 남베트남으로부터 중요한 거점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33연대가 캠프를 공격하는 동안 32연대는 매복해 있다가 플라이쿠에서 미군을 지원하러 오는 구원군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베트콩의 초기 공격은 공중 지원으로 인해 빠르게 격퇴당했습니다. 베트콩은 큰 타격을 입어서 미군 지원군이 안전하게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연대가 미군이 도착하자 공격을 가했지만 지원군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 미 캠프에 대한 공격이 좌절된 후 미군은 B3 전선 이 플레이쿠 주에서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윌리엄 차일즈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베트남 전쟁 대부분 동안 미군을 지휘했으며 해리 커클랜드 장군에게 공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라고 임명했습니다. 커클랜드 장군의 제1여단은 중앙고원의 플레이쿠 지역에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트남 인민군의 지원소를 점령했습니다. B3 전선의 66연대가 곧 합류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지역을 이해하려는 초기 노력들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플레이쿠 주에서 초기 교전 중에 미군 1여단 이 피해를 입은 후 3여단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수집을 통해 11월 11일까지 북베트남군 3개 연대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들은 남부 중앙고원에 위치한 추퐁 산맥의 상이슬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65년 11월 12일 제1공중기동 기병사단에게 대규모 공중강습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아드랑 전투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할무어 중령이 미군 병사들을 이아드랑 계곡으로 투입할 착륙 지점을 선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곳은 B3 전선 병사들이 집결하던 지점 근처였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려는 시도는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키가 작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평평하고 낮은 공터들을 착륙 지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가 선정한 7개의 착륙 지점 중에서 착륙 지점 엑스레이는 가장 두드러진 곳이었으며 추퐁 산맥의 동쪽 상이슬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계획은 병사들을 착륙 지점으로 투입하고
그곳에서 약 8km 북동쪽에 위치한 인근 화력지원 기지인 화력지원기지 8콘에서 포병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엑스레이가 선택된 이유는 베트남 인민군이 대공포와 중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들은 그들이 플레이미 캠프를 공격하려 했을 때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에 착륙을 선택하면 미군이 완전히 격추될 위험 없이 베트콩에 아주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약 1000명의 미군 기병대와 900명의 남베트남군 지원병력, 이 야드랑 계곡 전투에 공수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군은 포병과 박격포를 사용할 수 있었고 요청 시 화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기와 헬리콥터 지원 부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65년 11월 14일 제1공중기동 기병사단, 이 기병 부대들을 하나씩 공수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투입했습니다. 랜딩존 엑스레이에 약 30분마다 병력이 도착했고 무어는 랜딩존 엑스레이 중앙에 지휘본부를 세웠습니다. 반면 B3 전선에는 약 2,500명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근접전에서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진 지상군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전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였습니다. 1965년 11월 14일 오전 11시 약 10분 전 제1대대7 기병연대 병력들이 착륙하면서 착륙 지점 엑스레이로 공중 수송되었습니다. 중앙고원 일대의 베트콩 진지를 향해 대규모 로켓과 포격이 쏟아졌는데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첫째로 병사들은 적의 사격 위협 없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고, 둘째로 비밀리에 공격을 감행하려고 출동했던 B3 전방 부대가 있었습니다. 플레이미 캠프는 다시 한번 공격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착륙 지점 근처에서 미군과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존 헤론 대위의 B중대와 무어의 제1대대가 엑스레이 지점에 착륙했고 그 지역 중심부 근처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소규모 부대들이 적의 위협을 정찰하기 위해 주변 지역으로 파견되는 동안 결국 B중대는 서쪽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베트남 인민군 탈영병을 가로채어 포로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탈영병은 추퐁 산맥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세계 연대에 대한 정보, 병력 수와 무기 세부 사항까지 자유롭게 밝혔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미군 제1대대의 추가 부대가 B중대 나머지 병력과 함께 착륙 지점 X레에 도착했고 A중대의 두 소대가 다시 집결하여 B중대 대부분의 좌측에 배치되었습니다. 착륙 지점 X레이를 가로지르는 가을가를 따라 이제 그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 적을 요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전투의 첫 발포는 오후 12시 15분경에 있었고 이는 B중대의 세 소대가 순찰하던 인근 정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트콩이 이 병사들을 요격했고 그들은 연이어 사상자를 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정글에 고립되어 착륙 지점 엑스레이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헨리 헤릭 중위는 이 소대를 지휘하며 필사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려 했고 무전으로 착륙 지점에 있는 이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오른쪽 측면에서 사격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베트콩을 추격하고 섬멸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릭 중위의 소대는 곧 50m 정도로 흩어지게 되었고 나머지 두 소대와도 분리되었습니다. 헤릭 중위는 다시 한번 무전으로 베트콩이 있는 공터로 진입해야 할지 아니면 우회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사상자가 없었지만 적에게는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총격전으로 인해 소대 주변에 있던 추가 베트콩 병력들이 경계하게 되었고 그들은 착륙지대 근처에 위치한 1대대 병력과 합류하려 하며 소대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릭 중위는 부하들을 데리고 공터 한가운데에 방어 언덕으로 이동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릭 중위를 포함한 소대원 5명이 단 25분 만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해릭 중위는 무정의로 대위에게 총에 맞았다고 알렸습니다. 해릭 중위가 전사했을 때 그가 쓰러진 지점에 포격이 요청되었습니다. 지휘권은 어니 세비지 하사에게 넘어갔고 포격이 도착할 즈음 그는 무정의를 집어 들고 있었습니다. 또 3명이 전사했고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세비지 하사의 지휘 아래 소대는 전투 내내 언덕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베트콩이 물결처럼 계속해서 돌격해왔지만 남자들은 공터에서 버텼고 일부는 심지어 총도 없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해릭이 도달했던 방어 진지는 남은 병사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었고 결국 그들은 끔찍한 파괴와 죽음의 현장 속에서 전투가 끝난 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착륙 지점으로 돌아온 A중대와 B중대의 남은 병사들은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후 1시 30분에 베트콩이 침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밥, 에드워즈 대위, 휘하의 C중대 병사들과 합류했으며 이들은 착륙 지점의 남쪽과 남서쪽에 배치되어 산을 향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C중대의 첫 번째 행동은 산 기슭을 따라 공습을 요청하여 경계선을 구축하는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C중대가 도착한 것과 거의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정글에서 순찰 중이던 3개 소대 중 하나가 해릭 3소대와 떨어지게 되었고 밥탭트 중위가 이끄는 그 소대는 더 많은 적을 마주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50명의 베트남 인민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착륙 지점을 향해 가을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3소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공격을 위해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결과는 특히 큰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전선은 빠르게 무너졌고 타프트 중위가 목숨을 잃으면서 그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휘권은 로렌조 네이선 하사에게 넘어갔고 그는 베트콩이 가을 바닥을 따라 착륙지대로 진격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월터 마움 중위가 이끄는 A중대 2소대가 네이선 하사의 부대와 적이 교전하는 동안 적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마 중위와 그의 부대는 약 80명의 북베트남군을 사살했고 그 결과 적군은 흩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은 초기 교전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치열했던 초기 전투에도 불구하고 베트콩은 A중대와 결국 D중대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베트남 인민군이 착륙지대를 돌파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헬리콥터가 오후 2시 30분쯤 도착할 무렵에는 사방에서 총격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75명에서 200명 사이에 베트콩이 방어선을 공격하자 C중대는 중화기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적의 대규모 병력이 괴멸되었습니다. 많은 베트콩들이 방어선 주변에 참에서 도망치려다 포격선의 정면으로 뛰어들면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베트콩은 다시 한번 허둥지둥 산으로 모여 재정비했습니다. C중대가 착륙 지점에서 적을 막아내는 동안 A중대와 D중대는 각자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가을가를 따라 시작되었고 베트콩은 A중대와 D중대를 C중대와 분리시키기 위해 방어선을 뚫으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요. 북베트남군 병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미군은 강력한 화력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총을 운용하던 겁에 질린 병사들은 계속해서 몰려오는 적을 막아내며 점점 늘어나는 사상자에 직면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까지 제1대대의 마지막 병사들이 도착했습니다. A, B, C 그리고 이제 D중대까지 모든 병력과 무기가 완전히 배치되었습니다. 방어선이 강화되었고 박격포 사격은 A중대와 D중대에 대한 공격에 집중되었습니다. 베트콩이 그 지역에서 철수하자 관심은 방어선에 고립된 B중대 2소대를 구출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에 집중되었습니다. 개활지에 있는 언덕에서 적의 집중 사격을 받으며 부대원들 사이에서
그들을 언덕에 묶어둔 것은 높은 흰개미 언덕에 자리 잡은 기관총 진지였고, 이로 인해 그들은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마움 중위는 소수의 수류탄 공격과 함께 대전차포로 기관총 사수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직접 소총으로 남아있던 베트콩을 사살했고 목과 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움 중위와 그의 부하들은 거의 실종된 소대를 구출할 뻔했지만 그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병사들이 숲에서 몰려들었을 때쯤 이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고 전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베트콩이 하루 종일 보여준 맹렬함 때문에 미군은 밤새 자리를 지키며 완전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저녁 내내 적의 탐색 공격에 직면했지만 베트남 인민군이 언덕에서 계속 집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발포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잔혹한 하루의 전투였지만 이제 그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무어는 주변 숲과 언덕에 정찰대를 보내 임박한 베트콩의 위협이 있는지 수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 중대 정찰병들은 방어선에서 불과 150야드밖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적군을 마주쳤고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200명의 베트남 인민군 병사들 이 나무 사이에서 튀어나와 방어선을 향해 달려들었고 해시 중대 1소대와 2소대에 집중적으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두 소대 모두 막대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어서 윌리엄 프랭클린 중위가 이끄는 3소대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고 그 소대의 많은 병사들이 이번 공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곧 베트콩이 여러 방향에서 미군을 포위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지만 미군은 계속해서 방어선을 지키며 돌파를 시도하는 북베트남 공격자 수백 명을 사살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는 시 중대의 남쪽 방어선에서 특히 치열해졌고 마침내 극한에 달했습니다. 무어는 찰리 W. 헤이스팅스 중위에게 암호명 브로큰 에로우를 송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남베트남에 있는 모든 지원 부대에 미군 전투부대가 적에게 포위되어 전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가 지원을 요청하던 바로 그때 시 중대의 방어선이 뚫렸고 많은 미군들이 전사했습니다. 베트남 인민군 병사들은 천천히 미군 시신들 사이를 오가며 살아있으나 부상당한 이들을 죽이고 시신에서 무기를 챙겼습니다. 곧 공중 화력 지원이 도착했지만 무어의 지휘소는 아군의 5인 사격을 받게 됩니다. 두 대의 F-100 슈퍼세이버 전투기가 미군 진지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네이팜탄을 투하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무전으로 진로를 변경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뒤였습니다. 여러 명의 미군이 네이팜탄에 의해 부상하거나 사망했고 베트콩의 사격을 받는 와중에도 병사들이 구호소로 끌려가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투의 격렬함에 모어 중령은 증원을 요청했고 이전에 빅터 착륙 지점에 상륙했던 제2대대 5 기병연대가 증원군으로 도착했습니다. 엑스레이 착륙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베트콩의 존재가 훨씬 적었습니다. 증원군이 도착하자 베트콩은 현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지만 엑스레이 착륙 지점에 주둔한 미군을 상대로 소규모 접전과 괴롭히는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제2대대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인과 베트남인의 시신이 현장 곳곳에 널려 있었고 총알에 맞거나 죽는 순간까지 격투를 벌인 채로 있었습니다. 곧 1대대 7기병연대를 엑스레이 착륙 지점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대대 7기병연대와 2대대 5기병연대가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멈춘 지점에서 전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어 중령의 1대대가 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 다음날 철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터에 있는 언덕에서 비중대 2소대를 구출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지시했습니다.
양쪽 대대의 병사들이 B중대 위치로 이동했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베트콩 9명이 전사했고 추가로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소규모 저격 사격을 받으면서 착륙 지점 엑스레이로 옮겨져 후송되었습니다. 전역의 병사들은 언덕에서 철수했다. 그리고 베트남 인민군의 진지를 향해 연속적으로 융단 폭격이 가해진 후 미군은 다시 한번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강화하며 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 밤 내내 엑스레이는 다시 한번 베트콩의 탐색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지만 제2대대 7 기병연대 B중대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룬드 중위의 포격이 이번 교전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미군은 밤에 시야가 좋지 않고 기습 효과가 적의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전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으며 주로 B중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공습과 소총 사격이 계속해서 적을 억제했습니다. 이 두 번째 교전에서 미군은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제1대대 7 기병연대는 오전 10시 30분경에 그들의 위치에서 철수했습니다. 11월 16일 아침에 이 지점에서의 전투는 끝났지만 랜딩존 올버니에서의 또 다른 전투가 11월 17일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남아있던 두 개 대대는 랜딩존 엑스레이에서 새로운 랜딩존으로 행군했습니다. 제5기병대는 북동쪽의 랜딩존 콜럼버스로 향했고 제7기병대는 더 북쪽에 위치한 랜딩존 올버니로 행군했습니다. 미군은 베트남 인민군 잔여 병력이 주둔하고 있던 주퐁 산맥의 경사면을 폭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서 병사들을 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면 아군 오인 사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전 중반쯤 이동을 마쳤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엘번이 착륙 지점 근처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땅 위에서 발자국과 대나무 화살 그리고 쌀알이 발견되었습니다. 제5 기병대 A중대는 풀 오두막을 발견해 불태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미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베트콩이 존재하고 있었고 갑자기 미군은 극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트콩 정찰병 소규모 부대를 제압한 후 공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들을 심문하고 있을 때 뒤쪽의 키 큰 풀숲 안에서 추가로 베트남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5기병연대 A중대의 팻 페인 중위는 자신의 소대를 베트남 인민군 33연대 본부에서 불과 200야드도 안 되는 거리까지 이끌고 갔고 수백 명의 베트콩이 이제 그들의 위치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복에 갇혔습니다. 베트남 인민군 33연대와 66연대의 병사들이 곧 오후 1시 15분쯤 키 큰 풀숲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진 전투는 베트콩이 그들의 위치 동쪽 측면을 따라 퍼지면서 무려 16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베트남군 병사들은 하나둘씩 주력 부대에서 떨어져 나와 미군을 상대로 백병전에서 제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몇몇 미군들은 일련의 높은 흰개미 언덕 사이에 있는 나무 무리 속에서 은신처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래 병사들에게 박격포와 포병 지원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미 랜딩존 올버니에 도착한 미군들은 저지저격 사격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키 큰 풀밭을 벗어나 착륙지대 외곽을 배회하던 이들에게 집중 사격했습니다. 한편 풀숲 안에 자리를 잡고 있던 베트콩들은 숨은 미군 병사들을 찾아내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더 많은 병력이 전투에 투입되면서 매복소대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사망자 수는 참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A중대와 C중대는 전투에 합류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7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희망은 미 공군 A-12 스카이라이더가 투하한 네이팜 폭탄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과 근접전으로 인해 이 폭탄들은 베트콩 병사들과 미군 모두를 사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폭탄이 투하된 즈음 양측에서 유일하게 전사한 고위 장교인 베트남 인민군의 리수언 포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제1대대의 기병대 일부가 제2대대를 지원하러 오면서 부상자들은 엘버니 착륙 지점에서 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공중 지원 덕분에 지상에 남아있던 병사들은 남아있는 베트콩에 맞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제2대대 7기병대의 마이런 디두렉 대위가 이끄는 비중대에서 증원군이 투입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키 큰 풀밭에 직접 투입되었고 헬리콥터가 강력한 지상 사격을 제공하는 동안 그 안에 남아있던 베트콩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베트콩 부대를 격퇴하기에 충분했고 미군은 다시 한번 밤을 보내기 위해 참호를 팔 수 있었습니다. 야드랑 전투는 11월 18일 남아있던 베트콩이 주변 언덕과 정글로 도주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미군은 이틀 동안 전사자들을 수습하고 시신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신들은 전장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이는 마치 정글에서 발생한 길고 피비린내 나는 교통사고와도 같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155명의 병사가 랜딩존 올버니에서 매복 공격으로 전사하거나 실종되었고 이후 미군 병사들은 인근 랜딩존 크럭스로 이동했습니다. 랜딩존 엑스레이와 랜딩존 올버니 매복 공격을 합쳐 약 237명의 미군 병사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로 258명이 부상을 입고 4명이 실종되었으며 미군을 지원하던 남베트남 지원군도 132명이 전사하고 24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8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